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협동조합 우리 정치의 유명종입니다. 네, 앞서 우리 윤석규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 총체적 전략을 푸는 연구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우리 정치 모임과 다준다 연구소가 하는 이 토론이 총체적 이제 전략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네, 아주 아마추어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발표를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번 그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이슈들을 이제 저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3지대에 또 제야의 귀한 어떤 고견들이 뭐 작은 소리지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전파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저는 격차 해소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인 자산 가치 폭등을 일으켰고, 이 시장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이제 세상이 갈려버렸고, 또 백신을 통해서 코비드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내적인, 국제적인 이러한 격차 해소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국내적인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2030 세대와 그 이전 세대와의 격차를 풀어야 된다.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40대인데 아직은, 그래서 40대도 좀 억울하다. 애매하게 껴가지고, 예, 저희도 자산이 없거든요. 자산이 없는 40대도 많다. 이게 있고요. 물론 뭐 그 윗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패밀리, 금수저, 엘리트 부모를 둔 세대와 그렇지 못한 그룹들, 그리고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의 부모를 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의 정보 격차, 기회 불균형, 이 격차는 1020 세대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극복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 네. 공교육이 이미 다 붕괴됐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소유의 유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여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백약을 처방해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정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진짜 부산만 가도요, 엄청난 패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부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 동남권이 인구가 700만에 가깝습니다. 677만 명 정도가 부울경에 몰려 있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예, 일자리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것. 결국은 10% 내외의 좋은 일자리와 90% 정도의 중소벤처 자영업 소상공인의 일자리로 갈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문화예술 부분과 이공계 테크 인력 간의 일자리 격차가 또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요, 전기과 나오면 다 취업됩니다. 아마 안 취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송합니다. 네, 문과는 정말 갈 데가 없다. 네, 문과는 정말 갈 데가 노량진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격차와 빈곤 노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태극기 부대 분노 중에 하나가 이 나락으로 떨어진 빈곤 노인층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시니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분들을 사실 국가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그 유튜브와 그 카카오톡 찌라시로 막 돌면서 이분들의 그 넘쳐나는 시간과 정보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극단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환경. 지금
돈이 풀리는, 돈이 흐르는 어떤 업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전통산업, 자영업, 소상공인은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고, 돈이 넘쳐나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일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이 되면 일본을 역전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생전에 일어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일본 하면 그냥 와, 지금도 뭐 일본은 뭐 GDP 규모로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력 지수를 넘어선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앞서 우리 윤석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선진국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몇 가지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의 호구, 뛰는 자산에 기는 연봉. 그러니까 뭐 연봉 6천만 원 가지고 자산 취득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연봉 6천 실수령액 400 얼마 받아도요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뭐 이런 자산 격차 그래프 같은 것들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올라갈수록 이 자산 격차 그래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부분 일자리 허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공공 부분에서 놀라운 비정규 단기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들만 많이 양산하고 실제로 뭐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공 부분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가 못했습니다. 늘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연봉 주고 어떻게 많이 줍니까? 자르지도 못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림 뭐 이런 거, 공공 뭐 하천 뭐 정화 뭐 이런 쪽으로 막 그 200만 원 이하 일자리들만 왕창 양산했다가 2년 하고 자르고 뭐 이런 구조. 이게 무슨 공공 부분 일자리에 이게 무슨 뭐 마중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시장만 왜곡시켰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기업의 명함. 네이버, 카카오는 잘 나가는데 쿠팡은 다른 형태의 어둠을 줬다.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제 뭐 그냥 전체 평균이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서비스에서 한 230만 원대. 200만 원대 내외. 근데 노동 강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10시간 정도씩 뛰어다니고 막 해야지 되는 거죠. 사고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 고용 안정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다 말다. 굉장히 어렵죠. 국토 균형 발전. 노무현 정신 하나도 없어요. 국토 균형 발전하지 않고 격차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저 그래프 이렇게 비교표인데요. 뭐만 딱 비수도권이 앞섰냐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만 비수도권이 앞섭니다. 참 놀라운 통계죠. 아무것도, 긍정적인 건 아무것도 앞설 수가 없어요. 비수도권의 면적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고요. 남북 교류 협력의 허구. 이거는 뭐 거의 사기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얼마나 열받아서 거의 폭파시켰겠습니까? 뭐 제가 보니까 이인영 장관도 뭐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 그냥 차라리 그냥 정상회담 안 했으면은 욕이라도 덜 먹었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 완전 누더기 엉망 개판이었고 진짜 땜질식으로 했는데 그냥 뭐냐면요. 그냥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동결 정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선거 패배를 빌미로 해서 이걸 슬슬 풀어줘야 되고 뭐 다시 뭐 유예해야 되고 이 소리 하는데 이러면은요 완전 폭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풀지 말고 그냥 동결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이 정권은 아무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풀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그냥 냅둬야 됩니다. 가만히. 그러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김부선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부선. 사람이 아니라 김포에서부터 부천까지 간 GTX 진호선 이견 논쟁인데요. 이걸 하남으로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공약해서 아마 입이 막 근질근질 할 거예요. 막 대상 후보들 다 하남 연결해줄게. 그럼 뭐 김포, 뭐 하남, 뭐 관악, 동작표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풀어줄게 하는 순간 부동산 완전히 박살납니다. 부동산 정책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난리예요. 이렇게 계속 펌프질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김부선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다음 정권을 미루고 이 정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번 후보에 정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자산시장 건전화. 저는요, 여기 보시면 대학생의 29.2%가 주린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딸도 하더라고요. 우리 딸 00년생인데, 네, 우리 딸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도 했냐?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코린이가 있고 주린이가 있는데, 코인 시장 가는 청년이 있고, 이제 주식시장 가는 청년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증시는 딱 이제 9 to 6, 뭐죠? 3:30죠.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딱 이래야 잠을 자지. 24시간 거래는 잠을 안 자잖아요. 이러면 패인 되거든요. 이거 도박이에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거래 시간 제한하고, 그리고 그 상한가 하한가 걸고, 예, 그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은 코인 시장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시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뭐 부동산 자산으로 영끌한 지금 2030 세대 일부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그 대출이 가능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은 거의 영끌을 했다는 것은 주변 지인들 크레딧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갔는데 지금 사실 버블 상단에 있다고 좀 판단되거든요. 여기서 물론 10%가 오를 수 있지만 10년 내로 한 15% 이상 빠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면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영끌을 했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 대출 갚고 쓸 돈이 없어요. 이러다 애 나면은 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증시 외에는 정말 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뭐 최대한 건강한 투자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 격차, 교육과 기회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공계 정원 확대하고 대학원 및 기술학교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 이제 기술을 잇다, 일자리를 잇다. 폴리텍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문과 나온 사람은 훨씬 더 취직 잘 됩니다. 네. 그리고 거의 경쟁률 없습니다. 아니 물론 경쟁률은 있는데 뭐 수능 점수에 막 이렇게 막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보와 빈곤 저 표지는 왜 했냐면요.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강화해라. 부동산 정책에서.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등록세와 지금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공인중개사, 뭐 이사시장, 뭐 이런 거 싹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뭐 아예 사고팔고가 안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는 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진보와 빈곤이나 이쪽 이제 부동산, 토지공 개념주의자들의 기본 바이브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개 다 올려버렸어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장은 어차피 지금 내수시장 하는데 국내는 지금 시장이 너무 작아서 내수시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드월드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이게 이제 세계 인구 지도인데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지금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잡은 지도 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저 중국 위에 조그마한 초록색 점이 있는 저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땅은 큰데 인구가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중국에 비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토지와 인구, 토지 면적과 인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지도를 다시 재편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미국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 시장에서 보면은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리고 이티오피아 세 개 국가 합치면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딱 세 개만 합치면.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 인도 자체가 지금 사실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요. 인도는 원래 통계가 행정이 엉망개판이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힌 거지. 이미 중국은 그리고 약간 통계 조작해서 인구 대국 1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냐면 내수 시장이랑 글로벌 금융 투자 때문에 사실 억지로 통계 조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정주 인구가 인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 내수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이거를 막 추구해 나가기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서드 월드로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인도, 아세안 시장을 가고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도 가고
이렇게 가면은 시장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를 주거와 연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자리가 있으면 기업에서 사택을 지어가지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그래서 이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거복지 우수기업 해가지고요. 비용고지, 근무제, 뭐 KTNG, KT, 네오플, 아이디스. 여기에 보시면 대기업도 있지만 뭐 중견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기 자산으로 사택을 구입을 해서 사원들에게 사원복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 사원에게 주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면서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주면은 공공 부분에서 다 막 LH로 다 떠넘기고 SH로 다 떠넘겨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은 상당 부분의 일자리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정책이 저는 확대되어야 되는데 소도시 창업을 하면 정말 뭐 주거, 사무실, 자금, 인력 막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정책. 그러니까 소도시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광역도시 말고 그 인근 도시에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청주나 뭐 충주 뭐 이런 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배타적으로 저는 막 이렇게 시범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서 실제로 주거하면서 창업하고 지원되고 인력 지원되면은요, 저는 정말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민등록 이전까지 한다는 조건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서드월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력들이나 창업이 저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같이 콜라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맞춤형 기술, 그 시장에 타겟팅한 기술, 뭐 이런 것들 창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종합, 이게 5차 국토종합 이제 계획표인데요. 이게 2020년에서부터 204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국토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딱 네 군데죠. 수도권, 중부권, 그리고 동남권, 그리고 광주, 목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이제 광주, 서남권은 현재 인구나 뭐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좀 어렵지만, 광주에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나주, 목포 연동하는 축 하나랑 이제 동남권, 그리고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청주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해서 수도권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정책도 쓰지 마라. 돈 투자하지 말고 이쪽 세 군데 권역에다가 중앙부처의 예산은 투입돼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수도권은 그냥 민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TX 그만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로컬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청주까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대전, 청주, 세종 뭐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정도의 교통 인프라가 있으면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극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슈가 하나가 요새 주 4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 4일제 통계가 있는데요. 직장인 대상 주 4일제 설문조사했는데 82.7%가 주 4일제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주 5일제 요새 풀로 일해보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주말엔 무조건 쉬어야 돼. 진짜 뭐, 그리고 뭐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 뭐 저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주 4일 했으면 좋겠다. 네. 주 4일. 네, 앞으로 주 4일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기업 집단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오퍼레이티브 파티랑 이제 코업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는 그 협동조합 정당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당의 하나의 정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협동조합 금융 그때 관련된 토론회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생태계라고 봅니다. 예, 뭐 이거는 좀 계속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줘라. 근데 마침 요새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 가세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이하면은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는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다. 아니 연 매출 4,800만 원짜리를 해서
아니 도대체 누가 부가세 식당에도 저거보다 많이 나옵니다. 저거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4,800만 원. 제가 봐서 한 2억 정도까지 연매출을 끊어가지고 그 밑에 부가세 면제해주고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 살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냥 카드 수수료에다가 뭐 부가세 내고 하면은요 진짜 매출은 없고 인건비 계속 적자 나는데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는 부가세에 이거 뭐 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입합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있는데 적자인데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 부가세 면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미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해야 된다. 전기차 생태계 저는 이 전기차 생태계는요 그냥 세계 톱 수준이다. 그래서 갑자기 현대차가 성장주가 돼버렸어요. 현대차가 성장주가 되고 쌍용차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전기차 생태계에 올라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갈렸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SK, LG화, 뭐 SK 뭐 이런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미 잘하고 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물 부족 문제나 담수화 솔루션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는 아닌데 지금 사실은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거의 기후 변화 이슈에서는 물 부족과 사막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지금 담수화 기술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 난민, 사막화 녹지 문제를 코이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공적 자금 원조 플랜과 뭐 EDCF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풀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 요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하는 게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약은요, 설계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제약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네릭, 복제약 만들고 이런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는 없습니다. 예. 일본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K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K바이오가 엄청나게 지금 바이오 지금 스타트업 VC는요 전부 바이오 벤처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요 임상 일상 가서 다 라이센스 아웃 해버려요. 그럼 그런 게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다 삽니다. 파이자나 이런 데서 다 라이센스 사요. 왜냐면 죽이려고 사기도 하고 실제로 개발하려고 사기도 하고 왜냐면 임상 3상까지 가면은 개발비가 약 1,000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제약회사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요. 20조, 40조씩 투자해요. 그러면은 글로벌 신약을 갖다가 왜 우리나라에서 자본력이 없어 그거 못 하겠느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형적인 삼성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글로벌 제약회사로 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스타트업이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뭔가 정말 기술만 가지고 인적 자원만 가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이제는 바이오만 남았어요. 플랫폼 이제 쿠팡 나와서 더 이상 플랫폼 할 수 없고요. 다른 거 전기차 이런 거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본으로는. 어차피 쿠팡도 한국 자본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게 바이오 파트가 남았고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창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K바이오 쪽을 주력으로 우리나라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반도체 이쪽 말고요. 바이오가 정말 부가치가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AI나 플랫폼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잘하고 있고 컨텐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 컨텐츠 잘하고 있고 인구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 문제는 정주 인구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인구 및 체류 외국인 추산이 있는데요. 2023년도 그러니까 2019년 통계가
4.7%였습니다. 총 인구 대비. 예. 근데 지금 2028년 불과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국내 인구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10% 됩니다. 500만 대로 올라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적, 뭐 이민,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국내 거주 인구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중에 중국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이상 중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노마드가 많이 있고 사실 지금 동남아에서 지금 인구가 인력이 안 돌아니까 농촌 지금 다 밭농사 다 망했어요. 완전히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 풀어야 된다고 보고 로봇 공학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이건 군사력이랑 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저는 뭐 원전 논쟁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 글로벌하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이터라고 하는 EU 플러스 7개국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13% 지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요. 대전에 이제 핵융합 연구소도 있고요. 근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차세대 원전으로 밀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이걸로 지금 개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전기 수요 감당하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도심형 소규모 발전을 허용해라. 한전이 다 독점해가지고 개통 시장을 다 장악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입 안 해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전력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양성인데요.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고 학부에서 박사까지 7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하면 2년 동안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거. 지금 그 대체복무 그러니까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공대, 자연대 대학원이요. 2018년도에 이미 미달이에요. 정원 미달입니다. 서울대, 공대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는 지방 소재 대학에서 그냥 성실하게 학점 어느 정도 B 이상 맞고 그냥 서울대 대학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 학력 서울대 나옵니다. 다 미달이에요, 다. 왜? 이게 바이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랑 너무 비교되고 IT 쪽이랑 너무 비교되고 막 이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과가 있고요. 물론 뭐 요새 그 IT 쪽 몰리는 과가 있지만 안 몰리는 과 너무 많아요. 기계 뭐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군 병역 문제랑 같이 연동해서 이공계는 계속 키워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테크 파트에 있어 보니까 석사 졸업했는데 아는 게 정말 죄송한데 아는 게 없어. 다시 데려서 다시 월급 주면서 가르쳐야 돼. 근데 눈높이 무지하게 높아. 연봉 엄청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래놓고 가르쳐 놓으면 2년 있다 또 튀어. 진짜 정말 중소기업들은 미치려고 합니다. 정말 인력 4번 바이오 하면 실험도 못해요. 아니 실험 막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연봉 막 3천 줘도 뭐 콧방귀 끼고 뭐 4천 5천 미친 거지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눈높이는 높은데 실력은 없고 또 이런 수도권 안 벗어나려고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이제 전쟁 억제는 어차피 저는 비핵화와 비핵화와 비대칭 무기 스마트 국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준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무 5가 나올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미사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인 거예요. 이게 와 미쳤더라고요. 그냥 이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10 막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북경까지 2분에 타격해버려. 도쿄까지 2분에 막 타격. 어마어마한 레이더도 안 걸리고 뭐 너무 빨라서 뭐 도저히 이건 뭐 스텔스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아닌데 비대칭 전략 무기로 하는데 딱 네 나라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네 개. 네, 그래서 뭐 일본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로봇, 아이언맨 같은 로봇. 저게 지금 차세대 육군 모델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아이언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육군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60만 대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병사 하나 무장시키는데 제가 봐서 2억 정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병사 한 명 무장시켜가지고 일반 재래병사 20명, 30명 때려잡을 수 있는 병사면 60만 대군을 왜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공계 인력으로 확 다 풀어가지고 병역 특례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갈 사람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지대, 네, 도쿄, 오사카, 부산, 서울, 평양, 베이징, 상하이 연결하는 이 라인 아름답다. 네, 흥분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비자 면제하자. 한중일 비자 면제 추진. 그냥 자유롭게 3개월 동안 뭐 유럽도 가잖아요. 3개월 동안 비자 면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자. 역사 문제, 과거사 때문에 교류 협력까지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남북 교류 협력에서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남북 경영 임식이 56.5%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필요한 분야가 제조업, 건설업입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북한 인건비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라오스, 뭐 방글라데시보다 더 낮아요. 북한이 정말 아시아 최저 수준의 인건비를 주고 말통하는 놀라운 학습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시장이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선, 남포, 낮은 선봉, 신유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좀 청사진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